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직접 목격한 일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한 동네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앉아 계셨어요. 그날이 생신이었는지 식당 주인이 작은 케이크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핸드폰을 꺼내 자녀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애들아, 아빠 생일인데 저녁에 시간 되니? 그런데 돌아온 답장들은 이랬습니다. 큰아들은 야근이 있다고 했고 딸은 아이 학원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막내는 아예 답장도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작은 케이크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시더니 결국 혼자 초를 끄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할아버지에게 만약 충분한 경제력이 있었다면 자녀들의 반응이 달랐을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돈이 없으면 가족마저도 점점 남처럼 멀어진다는 것. 이건 비정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현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나중에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모한테 냉정한 걸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이죠. 앞으로 60분 동안 6가지 핵심 주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해버린 가족의 풍경에 대해서, 두 번째는 경제력이 관계를 바꾸는 심리적 이유, 세 번째는 노후 준비의 현실적 기준, 네 번째는 돈보다 중요한 관계 자본 만들기, 다섯 번째는 세대 간 소통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혹시 중간에 공감되는 부분이나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면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가족의 풍경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였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늘 가족의 중심에 계셨어요. 그 시절에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자식들이 모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효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고 그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절대적인 가치였죠. 큰 집에 가면 3대가 함께 사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대가 어우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분들이 40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숫자예요. 이 말은 노인 2분 중 1분은 홀로 지내신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무려 40%가 넘는 노인분들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계세요.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가족 구조 자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대가족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핵가족을 넘어서 1인 가구 시대입니다. 2025년 현재 전체 가구의 30% 이상이 1인 가구예요. 자녀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수도권으로 떠났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평생을 부산에서 산 부모님은 그곳에 남고 자식들은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삽니다. 명절에 한 번, 어쩌면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는 게 전부가 됐어요. 여기에 더해서 효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게 사회적 합의였다면 지금은 각자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게 서로에게 좋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어요. 젊은 세대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지만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다고요. 실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와 30대 중에서 부모님을 직접 모실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10%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은 하겠지만 같이 살지는 않겠다는 응답이 60%였어요.
나머지 30%는 경제적 지원도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냉정한 것일까요? 비정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바뀐 결과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서울에서 30대 직장인이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아시나요? 월세나 전세 대출 이자만 해도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생활비, 교통비, 식비를 더하면 200만 원은 훌쩍 넘어가요. 만약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다면 육아비, 교육비까지 더해지면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평균 급여는 얼마일까요? 30대 직장인 평균 연봉이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세금 떼고 나면 월 300만 원 정도 손에 쥐는 거예요. 여기서 400만 원을 쓰려면 빚을 내거나 저축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부모님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마음은 있어도 현실적으로 부모님을 챙기기 어려운 겁니다. 명절에 용돈 10만 원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게 요즘 젊은이들의 현실입니다. 한 번은 지인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50대인데 위로는 80대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20대 자녀가 있다고요. 부모님은 국민연금도 거의 안 나오시고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자식은 취업 준비 중이라 용돈을 보태줘야 하고 본인은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 다음 달 카드값 걱정을 한대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샌드위치 세대가 아니라 짓눌린 세대다라고요. 이게 바로 지금 50대, 60대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모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데 본인들의 노후도 준비 안 돼 있고 자녀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도 않고요.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와 가치관 자체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게 미덕이었다면 지금은 나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에요. 이게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게 사회가 그렇게 변한 겁니다. 예전에는 회사에 30년, 40년 다니면 퇴직금 받고 연금 받으면서 노후가 보장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이 얼마나 되나요? 50대에 명예퇴직 당하는 게 일반적이고 재취업도 쉽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걸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부모 세대처럼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수님,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이 노후 준비를 안 하신 건 부모님 책임도 있잖아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처음에는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친구가 완전히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가 해주지 못한 것들, 예를 들면 정서적 지지나 진로 상담 같은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컸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의무감을 느끼기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도움을 주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철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시대의 변화다라고 받아들이시나요? 사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경제적 자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경제력이 있고 없고가 가족 관계까지 좌우하는 걸까요? 왜 돈이 없으면 가족도 멀어지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복잡합니다. 사랑과 의리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존재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본능이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관계의 호혜성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뤄야 관계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관계의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반대로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하면 미안함과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죠. 돈도 시간도 사랑도 전부 부모가 줍니다. 그런데 자식이 성인이 되면 이 균형이 조금씩 바뀌어야 해요. 자식도 부모에게 뭔가를 돌려줄 수 있어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면 이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나라는 부담감이 생기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너무 미안하다는 죄책감이 생깁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기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때 양측 모두 스트레스 지수가 급격히 올라간다고 해요. 자식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는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한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65세쯤 되셨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사세요.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이걸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아들한테 매달 60만 원씩 받으세요. 처음 몇 달은 아들도 기꺼이 드렸대요. 그런데 6개월, 1년이 지나니까 아들 표정이 달라지더래요. 돈 드릴 때 한숨을 쉬거나 이번 달은 좀 힘든데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어머니는 너무 미안해서 괜찮다, 나 조금만 아껴 쓸게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50만 원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는 아들한테 연락하는 걸 점점 줄이셨대요. 아들도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횟수가 줄었고요. 명절에도 예전처럼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대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색한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진답니다. 이게 바로 경제력이 관계를 바꾸는 현실입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데도 경제적 부담이 그 사랑의 균열을 만드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이 부모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한국 노인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 아시나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돈이 없어서 자식한테 짐이 된다는 생각, 그리고 자식이 자기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느낌, 이게 노인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50명이 넘습니다. 이건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예요. 그리고 자살 원인을 조사해보면 경제적 문제가 1순위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측면을 봐야 합니다. 자식 세대의 현실 말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30대, 40대는 정말 힘들게 삽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3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가 한 달에 약 4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주거비, 식비, 교육비,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 특히 수도권에 사는 경우에는 월세나 전세 대출 이자만 해도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은 기본이거든요. 거기다가 요즘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영유아 시기에는 기저귀, 분유, 육아용품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 이상 들고 유치원 들어가면 사교육비가 추가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원비로 한 달에 100만 원은 기본이에요. 중고등학생이 되면 200만 원, 300만 원도 모자랍니다. 한 번은 제 조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삼촌, 저희는 애들 키우는데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제 월급이 400만 원인데 아내가 벌어오는 돈까지 다 합쳐도 저축은 못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돈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는 대체 어디서 그 돈을 드려야 하나요? 이게 요즘 자녀 세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 세대는 어떨까요? 사실 지금 60대, 70대 부모님들 중 상당수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신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과거에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했으니까 굳이 노후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웠는데 나중에 당연히 날 챙겨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둘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식 교육시키고 먹여 살리기도 빠듯했지
노후 대비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셋째, 국민연금 제도가 늦게 도입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게 1999년이에요. 그 전에는 공무원이나 일부 직장인만 연금 혜택을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70대 이상은 연금을 거의 못 받거나 받아도 아주 적게 받으세요. 실제로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이 한 달에 50만 원 정도예요. 이걸로 어떻게 생활하나요? 집이 있어서 월세 걱정이 없다 해도 식비, 의료비, 공과금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필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70대, 80대에도 일을 하십니다. 새벽 시장에서 청소하시거나 택배 상하차 일을 하시거나 폐지를 주우시는 거예요.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30%가 넘는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준비를 못한 것도 자식 세대가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은 사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너무 빠르게 발전했어요. 불과 50년 만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지금은 정보화 사회까지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 안전망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어요. 복지 제도도 부족하고 연금 시스템도 불완전하고 의료비 부담은 너무 큽니다. 결국 개인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도 힘들고 젊은 세대도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를 원망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부모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박정하냐고 하고 자식은 부모님은 왜 준비를 안 하셨냐고 하면 관계만 더 나빠집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부모 세대는 내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를 고민해야 하고 자식 세대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한테 나는 지금 이 정도의 경제적 상황이다. 네가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하고 자식은 저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런 대화가 왜 어려울까요? 우리 문화에서는 돈 이야기를 하는 게 금기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끼리는 더 그렇죠. 가족인데 돈 이야기를 왜 하냐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문제를 키웁니다. 서로 눈치만 보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더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든다고요. 우리 집 경제 상황이 이래서 이 정도까지는 도울 수 있어. 대신 이건 어렵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서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그래, 경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있어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추상적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만 하면 막막하죠.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해요.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는 건지 그 기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세요. 뭐 연금 좀 받으면 되겠지 또는 집 한 채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부터 볼까요?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한 달에 약 5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올해 납부하고 많이 낸 분은 100만 원 이상 받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럼 한 달에 5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 소도시에서도 최소 100만 원은 있어야 근근히 살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노인 1인 가구 최소 생활비가 한 달에 약 12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식비, 주거비, 광열비, 통신비, 교통비가 포함돼 있어요. 하지만 의료비는 별도예요.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잖아요. 의료비를 더하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최소한의 생활이에요. 여행 한번 가거나 친구들과 밥 한 끼 먹거나 손주 용돈 주는 것 같은 건 꿈도 못 꾸는 수준이죠. 그럼 조금 여유 있게 살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한국은퇴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후에 적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부부 기준 한 달에 약 28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1인 가구로 치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뭘 할 수 있을까요? 한 달에 한두 번 외식하고 1년에 한두 번 국내 여행 가고 취미 생활 조금 하면서 살 수 있는 수준이에요. 여전히 해외여행이나 큰 지출은 어렵지만 그래도 인간다운 생활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자산, 그리고 추가소득원이에요. 먼저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50대라면 가능하면 60세가 아니라 65세부터 받는 걸 고려해보세요. 늦게 받을수록 수령액이 늘어나거든요. 1년 늦출 때마다 7%씩 증가합니다. 5년을 늦추면 36%나 늘어나요. 예를 들어 60세부터 한 달에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5세부터 받으면 한 달에 136만 원을 받습니다. 5년을 더 벌면서 생활하고 그 이후에 늘어난 연금을 받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해요. 두 번째는 개인 자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집 한 채 있으면 월세 걱정이 없으니 그만큼 생활비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만 있고 현금이 없는 경우예요. 요즘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70세 어르신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한 달에 약 9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에 주택연금 90만 원을 더하면 한 달에 140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기본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값이 더 높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주택연금의 단점은 나중에 집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집이 담보로 잡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은 자식한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세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려다가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잖아요. 차라리 주택연금 받으면서 독립적으로 사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금융자산입니다. 저축, 예금, 주식, 펀드 같은 거죠. 이상적으로는 은퇴 시점에 최소 2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왜 2억 원일까요? 2억 원을 연 4% 이자율로 굴리면 1년에 800만 원, 한 달에 약 66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나옵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로만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에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더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확보됩니다. 물론 2억 원을 모으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일찍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0세부터 20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저축하면 연 5% 수익률 가정 시 약 1억 2천만 원이 모입니다. 50만 원씩 저축하면 2억 원이 넘어가요. 그렇게 매달 50만 원씩 저축할 여유가 어디 있어?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없애고 부업으로 추가 수입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한 직장인분은 45세부터 주말마다 배달 대행 일을 하셨대요. 한 달에 추가로 80만 원 정도 벌어서 전부 저축했어요. 55세가 됐을 때 그분 계좌에는 1억 5천만 원이 모여 있었고 거기에 퇴직금 8천만 원을 더해서 총 1억 3천만 원을 만드셨대요. 지금은 60세가 넘었는데 연금과 이자 수익으로 넉넉하게 사시면서 손주들 용돈도 주신답니다. 이분이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일찍 준비하고 꾸준히 실천한 거예요. 네 번째는 추가소득원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거죠. 요즘은 70세까지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시대예요. 물론 젊었을 때처럼 힘든 일은 어렵지만 가벼운 일이나 전문성을 살린 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 회계 일을 하신 분이 은퇴 후에 작은 회사들의 세무자문을 해주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버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목공 기술이 있으신 분이 소규모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꼭 전문 기술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환경 미화, 도서관 사서, 보조 같은 일들도 많이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는 일자리들이에요. 이것만 있어도 국민연금에 더해지니까 생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해요. 노후 준비에서 가장 큰 변수가 뭘까요? 바로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져요. 당뇨, 고혈압, 관절염, 백내장 같은 만성 질환은 기본이고 암이나 심장병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긴 하지만 본인 부담금만 해도 엄청나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평균 의료비가 약 400만 원입니다. 한 달로 치면 33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만약 큰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수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건 꼭 미리 들어두셔야 해요. 건강할 때는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지지만 막상 아프면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건강관리예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건강하지 않으면 의료비로 돈이 다 빠져나가요.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건강관리를 잘하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의료비 차이가 1년에 200만 원 이상 난다고 해요. 10년이면 2천만 원입니다. 결국 건강관리가 최고의 재테크인 셈이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노후에 자식 손 안 빌리고 살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할 것. 가능하면 늦게 받아서 수령액을 늘릴 것. 둘째, 부동산이 있다면 주택연금을 고려할 것. 월세 걱정 없이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음. 셋째, 금융 자산 최소 2억 원 이상 준비할 것. 이자 수익만으로 기본 생활 가능. 넷째, 은퇴 후에도 가능한 일자리를 미리 알아볼 것. 건강할 때 일하면서 소득 유지. 다섯째, 건강관리를 철저히 할 것.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 이 5가지가 갖춰지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까요? 경제적으로 준비만 하면 행복한 노후가 보장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관계 자본입니다. 이게 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외롭고 쓸쓸한 노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은 많지 않아도 따뜻한 관계가 있으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0년 넘게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데요. 수백 명의 사람들을 평생 추적 관찰하면서 무엇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지 연구했어요. 결과가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특히 노년기에는 이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나이가 들면 활동 반경이 줄어들잖아요. 직장도 없고 매일 만나던 동료들도 없어지고 집에만 있게 됩니다. 이때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없으면 심각한 고독감에 빠져요. 실제로 독거노인 중에서 우울증 비율이 50%가 넘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서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못하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있어서 밥은 먹고 살 수 있는데 먹고 나면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자리에 들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아무 일 없이 하루가 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차라리 아프면 병원이라도 가서 사람을 보는데 건강하니까 갈 데도 없어요. 이 말이 얼마나 슬픈지 아시나요? 돈은 있는데 외로워서 차라리 아프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없는 노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준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 자본을 쌓는 거예요. 관계 자본이란 뭘까요? 쉽게 말하면 나를 아끼고 챙겨주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럼 어떻게 관계 자본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아까 경제적 부담이 관계를 해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해가 아니라
나는 내 삶을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 거야 라는 태도예요. 자녀를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로 여기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어요. 그들의 삶을 존중해줘야 해요. 대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정도 짧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가끔 함께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전화하거나 자주 만나자고 조르거나 손주를 내 마음대로 보겠다고 고집 부리면 오히려 거리가 생겨요. 한 아버지가 이런 방식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했대요. 예전에는 매일 아들한테 전화해서 밥 먹었니? 회사는 잘 다니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이런 잔소리를 했대요. 그런데 아들이 점점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바꿨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짧게 전화하고 잔소리는 하지 않기로 했대요. 대신 요즘 어떠니? 아빠는 잘 지내고 있어.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라고만 말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대요. 아빠, 요즘 뭐 하세요? 주말에 시간 되세요? 라고요. 부담을 덜어주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둘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결국 남는 건 부부예요.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자식 키우는 동안 서로에게 소홀했어요. 대화도 줄어들고 애정 표현도 없어지고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처럼 지냅니다. 이런 상태로 노년을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외롭습니다.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더 매달리게 되고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반면에 부부 관계가 좋으면 굳이 자녀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배우자와 여행도 가고 취미도 함께 즐기고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한 부부는 60대에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대요. 매주 금요일을 부부 데이트의 날로 정하고 영화 보러 가거나 맛집 탐방을 한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즐거워지더래요. 그러면서 20대의 신혼일 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요. 지금은 70대인데 여전히 매주 데이트 하신답니다. 셋째, 친구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친구예요.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학교나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지만 은퇴 후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요가 교실, 서예 교실, 노래 교실, 뭐든 좋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한 할아버지는 70세에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셨대요.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가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이제는 가족보다 더 가깝대요. 함께 산에 오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산 정상에서 도시락 먹으면서 웃고 하산 후에는 막걸리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낸대요. 이 친구들이 있어서 일주일이 기다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넷째, 사회활동에 참여하세요. 봉사활동이든 종교활동이든 취미 동호회든 뭐든 좋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우울증 비율이 일반 노인보다 절반 이하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다라는 긍정적인 자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일도 안 하고 자식들도 바쁘고 사회에서 내 역할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면 달라져요. 아,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한 할머니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를 하신대요. 일주일에 2번 어린이 도서관에 가셔서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할머니, 다음에도 또 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째, 평생 교육을 받으세요.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게 즐거워요. 시간도 많고 압박감도 없고 순수하게 즐기면서 배울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노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요. 대학교에서 하는 실버 대학,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합니다.
외국어, 컴퓨터, 미술, 음악, 역사 뭐든 배울 수 있어요. 한 할아버지는 75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대요.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이냐고 하셨는데 손주가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니까 배우고 싶어지셨대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들으셨는데 이제는 유튜브도 보시고 온라인 쇼핑도 하시고 손주들하고 영상통화도 하신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단톡방도 만들어서 매일 이야기를 나누신대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관계 자본을 쌓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요. 그냥 조금만 적극적으로 나서면 됩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정서적 독립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노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식들이 안 와서 외롭다. 손주들이 안 보여서 슬프다. 이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나만 힘들게 만들어요. 자식들은 자기 삶이 바쁜데 내가 외로워하고 슬퍼하면 그들도 부담스럽고 나도 계속 불행하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오면 좋고 안 와도 나는 내 삶을 즐길 거야. 손주들 보면 좋지만 안 봐도 나는 할 일이 많아. 이렇게 정서적으로 독립하면 오히려 자식들이 더 편하게 다가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아들이 전화 안 하면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니까 아들 생각 안 해도 하루가 금방 가요. 오히려 아들이 전화하면 어머 바쁜데 괜히 전화했네 하면서 빨리 끊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더 자주 전화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정서적 독립의 힘입니다. 내가 독립적이고 행복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나한테 더 다가오고 싶어 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준비하고 관계 자본도 쌓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게 남았습니다. 바로 세대 간의 소통이에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가족 간의 대화가 안 되면 관계는 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대부분 기대치의 차이에서 옵니다. 부모는 이런 기대를 하죠. 내가 너를 키웠으니까 내가 나를 챙겨줘야지. 자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내 삶이 바쁜데 부모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시지? 이 기대치가 맞지 않으면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는 배은망덕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는 부담스러운 부모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기대치를 낮추세요. 과거처럼 자식이 나를 모시고 내 모든 걸 책임져 줄 거라는 기대는 버려야 해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힘들어요. 그들이 나를 완벽하게 챙겨주기를 바라면 실망만 커집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식들이 1년에 몇 번 얼굴 보러 오고 명절에 용돈 조금 주면 그걸로 고마운 거야.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말자. 이렇게 기대치를 낮추면 자식이 조금만 잘해줘도 감사하게 느껴져요. 둘째, 자식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진심으로 알아주세요.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물가는 비싸고 직장은 불안정하고 그 속에서 아이까지 키우려면 정말 녹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자주 안 온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대신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셋째,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만약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그 사실을 숨기지 말고 말하세요. 엄마 아빠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네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주면 고맙겠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괜찮다면 그것도 분명하게 말하세요. 우리는 연금하고 저축으로 충분히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 내일 열심히 하고 내 가정 잘 챙겨 이렇게 말해주면 자식들이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넷째, 자식의 배우자를 존중하세요. 며느리든 사위든 그들도 자기 부모가 있고 자기 가족이 있어요. 우리 아들, 딸은 원래 효자 효녀였는데 결혼하더니 변했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배우자 탓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에요. 오히려 배우자에게 잘해주세요.
명절에 오면 먼 길 오느라 수고했어요. 고마워요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며느리나 사위도 마음이 편해지고 다음에 더 기꺼이 오게 됩니다. 이제 자녀 세대가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릴까요? 첫째, 부모님의 상황을 파악하세요. 부모님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건강은 어떤지, 외로움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 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뭐가 있는지, 상한 음식은 없는지 보면 부모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알 수 있어요. 약은 제때 드시는지, 병원은 잘 다니시는지도 확인하세요. 둘째,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하세요. 경제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어도 여력이 안 된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부모님, 죄송하지만 저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 못 드려요. 대신 이 정도는 할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반대로 할 수 있다면 규칙적으로 도와드리세요. 매달 일정 금액을 드리거나 병원비나 특정 비용을 책임지는 식으로요. 불규칙하게 가끔씩 주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드리는 게 부모님께 더 안정감을 드립니다. 셋째, 돈보다는 시간과 관심을 드리세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의 돈보다 자식의 관심을 더 원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해서 안부 묻고 한 달에 한 번 함께 식사하고 명절에 얼굴 보고, 이게 부모님께는 큰 행복이에요. 한 직장인은 매주 일요일 오전에 부모님께 전화를 건대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니까 부모님도 그 시간을 기다리신대요. 통화는 10분 정도로 짧지만 엄마 아빠 잘 계시죠? 저 잘 있어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일상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한테는 큰 위로가 된답니다. 넷째, 부모님의 자존감을 지켜드리세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왜 준비를 안 하셨어요? 라는 식의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부모님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줘요. 대신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이제 제가 조금이나마 도울 차례예요 라고 말씀드리세요. 도움을 주되 부모님이 초라하게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경계 설정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가 필요해요. 너무 가까우면 부담스럽고 너무 멀면 소원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매일 전화하시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정중하게 말씀드리세요. 엄마, 매일 전화하시면 제가 업무 중에 받기 어려워요. 대신 일주일에 2번 정도 제가 전화드릴게요. 이렇게요. 또는 부모님이 갑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하면 이번 주말은 약속이 있어서 어려운데 다음 주는 어떠세요? 라고 대안을 제시하세요.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시간을 조율하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님 입장에서도 경계가 필요해요.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마세요. 너는 왜 아직도 결혼 안 하니?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직장은 왜 안 옮기니? 이런 질문들은 자제하세요. 자녀들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어머니는 이런 규칙을 만드셨대요. 아들네 집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미리 연락하고 가더라도 3시간 이상은 안 계신대요. 그리고 며느리 일에는 절대 간섭하지 않으신대요. 덕분에 며느리와의 관계가 아주 좋아졌고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 놀러 오세요 라고 연락을 한답니다. 또 중요한 건 유언장과 재산 정리예요. 이게 왜 경계 설정과 관련이 있냐고요? 재산 문제는 가족 간의 가장 큰 갈등 요인 중 하나거든요. 나이가 들면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계획해야 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녀들에게 내가 돌아가면 재산은 이렇게 나눌 거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요. 또 만약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이 주고 싶다면 그 이유도 설명하세요. 너는 나를 더 많이 돌봐줬으니까, 또는 너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유를 분명히 하면 다른 자녀들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생전의 증여를 고려하세요. 자녀들이 가장 돈이 필요한 시기는 30대, 40대예요. 집 장만할 때, 아이 키울 때 말이죠. 그때 도와주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있어요. 다만 생전 증여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주면 안 돼요. 나중에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다시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자금은 반드시 남겨두고 여유 있는 부분만 증여하세요. 한 아버지는 70세 때 두 아들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하셨대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가 죽어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필요할 때 주는 거다. 대신 나는 나머지 재산으로 엄마와 잘 살 테니 너희는 너희 삶 열심히 살아라 하고요. 아들들은 정말 감동했고 그 돈으로 집도 장만하고 생활도 안정시켰대요.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께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고 명절마다 챙겨드린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해서요. 이게 바로 건강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기대치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제는 실천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이대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50대에 계신 분들,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10년, 15년 동안 준비하면 여유로운 노후를 맞을 수 있어요. 할 일 첫 번째, 재정 점검입니다. 지금 내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는 얼마인지, 월 고정 지출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그리고 은퇴 시점까지 얼마를 더 모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목표는 은퇴 시점에 최소 2억 원 이상의 금융 자산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부터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면 연 5% 수익률 가정시 약 1억 5천만 원이 모입니다. 여기에 퇴직금을 더하면 2억 원 넘게 만들 수 있어요. 할 일 두 번째, 빚을 정리하세요. 은퇴 전에 반드시 모든 빚을 갚아야 해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상환 계획을 세우세요. 은퇴 후에 대출 이자를 내면서 사는 건 정말 힘들어요. 할 일 세 번째, 건강관리를 시작하세요. 50대부터는 건강이 확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검진 받고 만성질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세요. 건강을 잃으면 나중에 의료비로 엄청난 돈이 나갑니다. 할 일 네 번째, 은퇴 후 일자리를 알아보세요. 60세에 은퇴해도 70세까지는 일할 수 있어요. 그 10년 동안 월 200만 원씩만 벌어도 총 2억 4천만 원입니다. 이게 노후 자금의 엄청난 보탬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세요.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인맥을 쌓거나 창업을 준비하거나 뭐든 좋습니다. 60대에 계신 분들, 여러분은 지금 은퇴 직전이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죠. 이제는 준비보다는 실행의 시기입니다. 할 일 첫 번째,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세요. 현역 시절처럼 쓰면 안 됩니다. 수입이 줄었으니 지출도 줄여야 해요.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세요. 예를 들어, 차가 꼭 필요한가요?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게 유지비를 생각하면 더 저렴할 수 있어요. 통신비도 노인요금제로 바꾸면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할 일 두 번째,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결정하세요. 건강 상태가 좋고 다른 수입이 있다면 가능한 한 늦게 받는 게 유리해요. 5년만 늦춰도 36% 증가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할 일 세 번째, 주택연금을 고려하세요.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이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평생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할 일 네 번째,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으세요. 60대는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예요. 주 3일 하루 4-5시간 정도 일하면서 월 100만 원 정도 버는 것만으로도 노후 자금이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할 일 다섯 번째,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하세요. 내 경제 상황을 알리고 기대치를 조정하세요. 나는 이 정도로 준비했으니 걱정하지 마 또는 이 부분은 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70대 이상에 계신 분들, 이제는 유지와 관리의 시기입니다. 할 일 첫 번째,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더 이상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원금 보장되는 예금이나 국채 위주로 운용하세요. 수익률이 낮아도 안전한 게 최우선입니다. 할 일 두 번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도 적게 들고 완치율도 높습니다. 할 일 세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집에만 있지 말고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세요.
봉사활동이나 취미 활동도 계속하세요. 할 일 네 번째,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 것인지 미리 정리해 두세요. 이게 자녀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할 일 다섯 번째, 삶을 즐기세요. 이제는 아껴 쓸 이유가 없어요. 물론 함부로 낭비하라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실행하세요. 나이가 더 들면 건강이 나빠져서 못할 수도 있어요. 한 할아버지는 80세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여행을 가셨대요. 평생 아껴 살아서 여행 한 번 못 가보셨는데 손주들이 할아버지 이제 좀 쓰세요 라고 해서 용기를 냈대요. 가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 후로 매년 국내 여행을 다니신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60분 동안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세상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둘째, 경제적 준비는 필수입니다. 최소한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만들 수 있어야 자녀에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어요. 셋째, 돈보다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따뜻한 가족관계, 좋은 친구들, 사회적 연결망이 있어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넷째, 세대 간 소통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다섯째,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50대든 60대든 70대든 각자의 나이에 맞는 준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가족도 남이 된다는 말 너무 냉정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고 방법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준비된 노후는 자녀에게도 축복이고 나 자신에게도 축복이에요. 자녀들은 부모 걱정 없이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고 나는 당당하고 독립적으로 살면서 자존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행복한 노후의 기준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준비했느냐, 내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나아가신 겁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어요. 오늘 저녁, 아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시작하세요. 통장을 열어서 저축계좌를 만드는 것도 좋고,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좋고, 자녀에게 전화를 거는 것도 좋고, 동네 복지관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모여서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재테크 방법과 정부 지원 제도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통계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은퇴자 10명 중 3명이 은퇴 후 5년 안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잃는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상당수가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도 제법 해온 분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계십니다.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60세에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으셨고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 합쳐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조건이죠. 그런데 지금 이분 65세가 되신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이 5천만 원도 안 됩니다. 겨우 5년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거지가 되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도 6가지나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특징들이 한두 개만 해당돼도 여러분의 노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각각의 특징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 분들이 해당되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 생활 수준을 그대로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월급은 끊어졌는데 지출은 전혀 줄이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현역 시절에는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서 400만 원을 쓰고 100만 원을 저축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수입이 연금 200만 원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출도 200만 원 이하로 줄여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습관의 힘입니다. 30년, 40년 동안 해온 소비 패턴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매주 토요일 아침 골프장 가는 게 습관이었다면 은퇴했다고 갑자기 안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골프장에 쓰던 분이 은퇴했다고 해서 그걸 뚝 끊기는 어렵죠. 둘째, 체면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체면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친구들이 모여서 밥 먹을 때 나 은퇴해서 돈 없으니까 저렴한 데서 먹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1인당 5만 원짜리 한정식집에서 점심을 먹어요. 한 달에 4대번만 그래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나갑니다. 셋째, 자존심의 문제도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이제 와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아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명품 가방이나 고급 시계 같은 것도 계속 구매합니다. 이런 물건들이 자신의 정체성이고 자존심이니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박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은행 지점장 출신이세요. 58세에 퇴직하셨는데 퇴직 전에는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버셨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연금이랑 합쳐서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수입이 3분의 1로 준 거죠. 그럼 지출도 3분의 1로 줄여야 하는데 이분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후배들한테 밥 사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셨거든요. 명절 때 조카들한테 용돈도 예전처럼 10만 원씩 주셨고요. 부인께서는 여전히 백화점에서 옷을 사셨습니다. 이제 은퇴했으니까 좀 쉬면서 좋은 거 입고 다녀야지라는 생각이셨대요. 그렇게 3년이 지나니까 퇴직금 3억 원 중에서 절반이 없어졌습니다. 그제야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는데 깜짝 놀랐대요. 한 달에 500만 원 가까이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연금이 25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쓰니까 한 달에 25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1년이면 3천만 원, 3년이면 9천만 원이 까먹는 겁니다. 거기에 물가 상승률이랑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더하면 1억 5천만 원이 사라지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단계적으로 생활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확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3개월마다 지출 항목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첫 3개월은 외식비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그 다음 3개월은 골프 횟수를 월 4번에서 2번으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는 통신비나 보험료 같은 고정비를 재점검하는 거예요. 이렇게 1년에 걸쳐서 천천히 조정하면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족과 함께 상의하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배우자랑 자녀들한테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이제 수입이 줄었으니까 함께 지출도 조금씩 줄여보자라고요. 그러면 가족들도 이해하고 협조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절약하는 게 초라한 일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에요. 지금 당장의 체면을 지키려고 돈을 펑펑 쓰다가 70대에 자녀들한테 손 벌리는 게 더 초라한 일 아닐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나는 지금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돈을 관리하고 있다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생활 수준을 고집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특징인데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겁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 부모님들, 특히 50대, 60대 분들은 자식 사랑이 각별하잖아요. 자식한테 뭐든지 해주고 싶어 하시죠. 그 마음은 너무나 이해합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부모니까요. 하지만 그게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결혼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서울 기준으로 웬만한 전세 하나 얻으려면 5억 원은 기본입니다.
거기에 결혼식 비용, 혼수, 신혼여행까지 하면 또 몇천만 원이 들어가죠. 그럼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면 부모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고생하는 걸 어떻게 바라면서요. 그래서 자기 노후 자금을 털어서 2억 원, 3억 원을 줍니다. 심지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도와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결혼이 끝이 아닙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또 도와줘야 하고, 육아비도 보태줘야 하고, 어린이집 비용도 내주고, 온갖 사교육비까지 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한국의 50대, 60대 부모들은 평균적으로 자기 자산의 30%에서 40%를 자녀에게 지원한다고 해요. 3억 원 있는 사람이 1억 원을 자녀한테 주는 거죠. 그럼 남는 돈이 2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걸로 20년,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더 안타까운 건 자녀들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효자, 효녀들도 많죠. 하지만 일부는 정말 부모 돈을 물쓰듯이 합니다. 제가 아는 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딸이 둘 있는데 큰딸이 결혼할 때 2억 원을 보태줬어요. 작은 딸도 결혼할 때 또 2억 원을 줬습니다. 그럼 벌써 4억 원이 나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큰딸이 사업을 한다면서 또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빌려달라고 했지만 사실상 줘야 하는 돈이죠. 갚을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최 씨는 60세에 가지고 있던 7억 원 중에서 5억 원을 자녀들에게 줬습니다. 남은 돈은 2억 원. 거기에 연금이 한 달에 150만 원 나오는데 이걸로 앞으로 30년을 살아야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빠듯하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도와준 자녀들이 지금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요. 명절에나 얼굴 보는 정도래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사랑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노후에 빈곤해지면 결국 자녀한테 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줄 때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첫째, 내 노후 자금은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 자산이 5억 원이면 최소한 3억 원은 내 노후용으로 남겨둬야 해요. 2억 원까지만 자녀 지원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둘째, 지원할 때는 명확한 용도를 정합니다. 결혼자금으로 1억 원까지만 도와줄 수 있다라고 미리 선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추가 지원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스스로 계획을 세우죠. 셋째, 자녀에게도 독립심을 길러줘야 합니다. 모든 걸 다 해주면 자녀들은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조금 힘들어도 스스로 헤쳐나가게 내버려 두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엄마 아빠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까지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효자, 효녀라면 이해해 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생활 수준을 고집하는 것, 자녀에게 무조건 퍼주는 것. 이 두 가지만 피해도 노후가 훨씬 안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6가지 특징 중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이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몇억 원을 날릴 수 있거든요. 무엇일까요? 바로 투자와 도박을 구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많은 은퇴자들을 망하게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뭘 할까 고민하다가 주식, 코인, 부동산 같은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남들은 다 돈 번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불안감이 있어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통장에 있는 돈은 이자가 거의 안 붙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돈을 불려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 많으세요. 60대에 갑자기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 젊었을 때는 주식에 관심도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유튜브 보면서 공부한다고 하루 종일 차트만 들여다봅니다. 그러다가 이번엔 대박이다라는 소리 듣고 몰빵하는 거예요.
3천만 원, 5천만 원, 심지어 1억 원을 한 종목에 다 넣어버립니다. 처음엔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1,000만 원 넣었는데 1,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기분이 좋아서 더 큰 돈을 넣습니다. 이번엔 5천만 원. 그런데 이번엔 반토막이 나버려요. 5천만 원이 2,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패닉에 빠지죠. 손절해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라고 고민하다가 결국 더 떨어질 때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2,500만 원을 날리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코인입니다. 요즘 코인 투자하시는 중장년층이 생각보다 많아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뉴스에서 비트코인이 억 원을 넘었다더라, 누구는 코인으로 10억 원을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몇 천만 원씩 넣습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변동성이 몇 배나 큽니다. 하루에 20%, 30%씩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니까 심장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시세 확인하고, 그러다가 폭락하면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죠. 그렇게 노후 자금을 날리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개발된다더라, 여기 지하철 들어온다더라 이런 얘기 듣고 투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실한 정보인지 단순한 소문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몇억 원씩 넣었다가 몇 년이 지나도 개발이 안 되고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돈이 묶여버리는 거죠.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요. 제가 아는 정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62세에 퇴직하셨는데 퇴직금 4억 원을 받으셨어요. 그 중에서 3억 원은 안전하게 예금하고 1억 원으로 재미삼아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1억 원이 1억 3천만 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서 예금했던 돈까지 깨서 주식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2021년 초였어요. 주식이 고점이었죠. 그러고 나서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4억 원이 3억 원, 2억 5천만 원, 2억 원으로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도 곧 오를 거야 라고 버티다가 결국 2억 원까지 떨어졌을 때 다 팔아버렸습니다. 1년 만에 2억 원을 날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후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손해를 봐도 만회할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60대, 70대는 다릅니다. 한번 손해보면 만회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산 배분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비율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60세라면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은 40% 이하로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 60%는 예금, 채권 같은 안전 자산에 넣는 겁니다. 70세면 위험 자산을 30%로 더 줄이고요. 둘째, 절대 몰빵하지 마세요. 한 종목에 모든 돈을 넣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최소한 10개 이상의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거나 아예 인덱스 펀드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단기 수익을 노리지 마세요. 은퇴 후 투자는 월 배당이나 연 배당을 받는 식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단타로 돈 벌려고 하면 10중 8구 손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건 투자하지 마세요. 코인이든 해외 선물이든 파생상품이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면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그냥 간단한 예적금이랑 국채, 우량 배당주 정도만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투자만큼이나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뭘까요? 바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건강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의료비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의료비가 노후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실제 통계를 보면 70대의 평균 의료비 지출이 한 달에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됩니다. 만성질환이 있으면 더 나가죠. 당뇨, 고혈압, 관절염 이런 거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면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씩 나갑니다. 거기에 병원비, 물리치료비, 건강기능식품비까지 합치면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요. 더 큰 문제는 중증질환입니다. 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거 한 번 걸리면 몇 천만 원이 순식간에 나갑니다. 보험이 있어도 다 커버가 안 돼요.
본인 부담금이 보통 30%에서 50%는 됩니다. 치료비가 5천만 원이면 본인이 2천만 원은 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건강관리를 오히려 소홀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시간이 많아지니까 게을러져요. 현역 때는 바쁘니까 효율적으로 움직였는데 은퇴하고 나면 내일 해도 되지 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동도 미루고 건강검진도 미루고 병원 가는 것도 미룹니다. 둘째, 아프면 돈 나간다고 생각해서 참습니다. 어디 아파도 참으면 낫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병원을 안 가요. 그러다가 병이 커져서 결국 더 큰 돈을 쓰게 됩니다. 초기에 10만 원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을 나중에 1,000만 원 들여서 고치는 거죠. 셋째, 식습관이 나빠집니다. 혼자 먹거나 부부끼리만 먹다 보면 대충 먹게 돼요. 라면, 냉동식품,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영양 불균형이 오고 비만이나 당뇨 같은 문제가 생기죠. 제가 아는 강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65세까지는 정말 건강하셨어요. 현역 때 꾸준히 운동하고 관리했거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운동을 뚝 끊었습니다. 이제 쉬어야지라는 생각으로요.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10kg이 쪘어요. 그러다가 67세에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약으로만 관리했는데 점점 악화돼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70세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비가 300만 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발에 궤양이 생겨서 또 병원 신세를 졌고요. 이렇게 5년 동안 병원비로만 5천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이분이 만약 은퇴 후에도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당뇨도 안 걸렸을 테고 5천만 원도 안 썼겠죠. 그러니까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세요. 이게 가장 쉽고 효과적입니다. 돈도 안 들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집 근처 공원을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훨씬 좋아집니다. 둘째,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검진도 있으니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훨씬 적게 들어요. 셋째, 식단을 챙겨 먹으세요. 특히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고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줄이세요. 혼자 먹더라도 대충 먹지 마시고 정성껏 차려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활동을 하세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건강도 나빠집니다. 노인정이든 복지관이든 등산 모임이든 뭐든 좋으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을 하세요. 그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신체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른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건강이 곧 돈이고 건강이 곧 행복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귀찮다고 미루는 일이에요. 뭘까요? 바로 연금과 보험 설계를 방치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각종 보험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으려고 합니다. 원래는 65세부터 받는 건데 58세부터 조기 수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손해예요. 왜냐하면 조기 수령하면 매년 6%씩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받으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데 58세에 받으면 7년 일찍 받으니까 42%가 깎여요. 그럼 58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이 차이가 평생 가는 거예요. 65세부터 90세까지 25년 동안 받는다고 치면 100만 원 받는 사람은 총 3억 원을 받고 58만 원 받는 사람은 1억 7,4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1억 2,600만 원 손해예요. 물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능한 한 늦게 받는 게 유리합니다. 심지어 65세보다 더 늦게 받으면 오히려 금액이 늘어나요. 70세에 받으면 월 1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개인연금을 여러 개 가입해 놓고는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불필요하게 수수료만 나가는 상품도 있고 수익률이 형편없는 상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꼭 점검해서 안 좋은 상품은 해지하고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 이게 정말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평균적으로 5개에서 10개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은 중복 보장이거나 불필요한 보장이에요. 예를 들어 암보험을 3개나 가입한 분들이 계세요. 암에 걸리면 3개 다 보험금이 나오니까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험료를 3배로 내는 거라 손해입니다. 또 예전에 가입한 보험들은 보장 내용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별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보험을 재설계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귀찮아서 복잡해서라는 이유로요. 제가 아는 윤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70세에 보험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봤는데 충격을 받았대요. 한 달에 보험료로 60만 원을 내고 있었거든요. 1년이면 72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필요한 보험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중복 보장, 불필요한 특약, 수익률 낮은 저축성 보험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서 정리를 했더니 한 달 보험료가 2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35만 원을 절약한 거죠. 1년이면 420만 원, 10년이면 4,200만 원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1년에 한 번은 꼭 연금과 보험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세요. 귀찮더라도 해야 합니다. 이게 돈을 지키는 지름길이에요.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이해하기 어려우면 재무설계사나 보험 컨설턴트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수수료를 챙기려는 사람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불필요한 보험은 과감하게 해지하세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라는 생각으로 계속 유지하면 손해예요. 정말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도 잊지 마세요. 퇴직연금을 그냥 예금으로만 받아두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전략적으로 운용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적절히 배분해서 연 3%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 게 목표예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특징입니다. 이건 돈 문제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돈 문제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뭘까요? 바로 사회적 고립과 무기력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왜 돈 문제랑 관련이 있냐면 외로우면 이상한데 돈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충동구매를 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요.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집니다. 평생 직장 다니면서 동료들이랑 어울렸는데 은퇴하고 나면 그 관계가 끊어지죠. 친구들도 다들 바쁘고 자녀들도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자주 못 만나고 그러면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거나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이 오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충동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거 사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요. 한 달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홈쇼핑으로 돈을 쓰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입니다. 외로운 노인들은 누군가 친절하게 말을 걸면 쉽게 속아요. 어르신, 복지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어르신, 투자하시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라는 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몇 천만 원씩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노인들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2024년 한 해에만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평균 피해액이 1인당 3천만 원이 넘어요. 제가 아는 이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72세 할머니신데 자녀들이 다 외국에 나가 있어서 혼자 사세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정부 기관 직원이라면서 어르신, 복지 혜택 신청하시면 한 달에 50만 원씩 더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신청했는데 계좌번호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알려줬더니 며칠 후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2천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범인은 도망간 뒤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을 한순간에 날린 겁니다. 이 할머니가 만약 외롭지 않았다면
주변에 상의할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사회활동을 계속하세요. 은퇴했다고 집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복지관, 노인정, 도서관, 등산 모임, 자원봉사 뭐든 좋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해요. 그래야 정신 건강이 유지되고 외로움도 덜 느낍니다. 둘째, 취미를 가지세요. 뭐든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사진 찍기, 글쓰기, 요리, 정원 가꾸기. 뭔가 하나 재미있는 걸 찾아서 꾸준히 하면 시간도 잘 가고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어요. 셋째,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세요. 자녀들이 바쁘다고 해서 연락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영상통화를 하거나 문자라도 주고받으세요. 그게 외로움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낯선 사람한테는 절대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물어보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 기관이든 은행이든 절대 전화로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의심스러우면 자녀들이나 경찰에 먼저 상의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6가지 특징이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 생활 수준을 고집하는 것. 이건 지출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것. 이건 명확하게 선을 긋고 내 노후 자금은 반드시 지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와 도박을 구분 못하는 것. 이건 안전한 자산 배분과 분산 투자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이건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 정기 검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연금과 보험 설계를 방치하는 것. 이건 1년에 한 번씩 꼭 점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사회적 고립과 무기력에 빠지는 것. 이건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취미 생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 특징 중에서 한두 개라도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있다면 오늘부터 바로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 액션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당장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세요. 한 달 동안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야 줄일 수 있는 지출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둘째, 이번 주 안에 연금과 보험을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연금을 받고 있는지, 어떤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건 정리하고 부족한 건 보완하세요. 셋째, 오늘부터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세요.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 당장 운동화 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세요. 여러분, 은퇴 후 거지가 되는 건 불운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잘못된 습관과 선택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만들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히 행복하고 풍요로울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한 달 200만 원으로 풍요롭게 사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짜는 법, 알뜰하게 사는 노하우, 작은 돈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방법을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담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노후는 두렵게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준비하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은퇴 후 첫 달 통장 잔액을 확인하던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진 통장. 그 텅 빈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느낌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이미 은퇴하셨지만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대한민국 은퇴자의 평균 노후 준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3천에서 5천만 원. 이 돈으로 20년, 30년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대략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은퇴자 10명 중 6명이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아직 시간이 있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새 정년퇴직 통보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거짓 희망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냉정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진짜 문제를 알아야 진짜 해결책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돈 없는 은퇴자가 실제로 겪게 되는 5가지 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은퇴 첫 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건 바로 예상치 못한 지출의 폭풍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은퇴하면 지출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죠. 출퇴근 안 하니까 교통비 안 나가고 직장 때문에 사야 했던 옷이나 외식비도 줄어들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건강보험료가 폭탄처럼 날아옵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내줬죠? 근데 이제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으면 그게 소득으로 잡혀서 보험료가 더 올라갑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월 15만 원 내던 건강보험료가 은퇴 후 30만 원으로 2배나 뛰었다고 하더군요. 둘째, 사라진 복지 혜택들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죠. 회사에서 제공하던 건강검진 없어집니다. 경조사비 지원 없어집니다. 명절 선물이나 상품권 당연히 없어지죠.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던 점심값 6,000원, 이제는 밖에서 10,000원 넘게 주고 먹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돈입니다. 셋째, 생각보다 줄지 않는 생활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산을 하세요. 나 이제 집에만 있을 건데 돈 얼마나 쓰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요.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돈 쓰는 일이 생깁니다. 커피숍 가서 시간 때우기, 마트 가서 이것저것 사기, 친구들 만나서 밥 먹기. 이게 다 돈이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박모 씨, 62세 남성분입니다. 대기업에서 35년 근무하시고 작년에 정년퇴직하셨어요. 퇴직금으로 1억 원 정도 받으셨고요. 국민연금은 아직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첫 달에 지출이 3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요? 건강보험료 30만 원, 통신비하고 관리비 20만 원, 식비가 100만 원, 병원비 50만 원, 경조사비 40만 원, 그 외 잡비 60만 원. 이렇게 계산하니까 금방 300만 원이 넘어가더래요. 박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장 다닐 땐 바빠서 돈 쓸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은 많고 돈은 없으니 미치겠다고요. 정말 공감되는 말씀 아닙니까? 더 큰 문제는요. 이게 첫 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물가는 오르고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은 많아지고 자녀들 결혼이나 손주 생기면 거기 또 돈 들어가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은퇴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할 때는 돈이 모자랐고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모자라다는 말의 뜻을 이제야 알겠다고요. 시간은 남아도는데 그 시간을 채울 돈이 없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에이, 그래도 나는 아껴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절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라면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지출 문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단순히 생활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바로 인간관계와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아프고 가장 외면하고 싶은 현실일 겁니다. 하지만 꼭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고 은퇴하면 정말 큰 충격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돈이 없어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뭘까요?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은퇴 전에는 잘 몰랐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점심 약속 한번 잡는 것도 두려워집니다. 친구가 전화해서 야,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 이러면요. 예전 같으면 그래, 좋지 이렇게 바로 대답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식당 가면 1인당 15,000원은 나가겠네. 커피까지 마시면 2만 원. 이번 주에 벌써 외식비로 5만 원 썼는데 이런 생각이 앞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약속을 피하게 됩니다. 나 그날 바빠.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 이런 핑계를 대면서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도 이제 연락을 안 합니다. 저 사람 요즘 만나기 싫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더 가슴 아픈 건 가족 모임입니다.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이잖아요. 예전에는 당당했습니다. 회사 다니고 돈 벌고 있으니까요. 조카들 용돈도 넉넉하게 주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입장이 완전히 달라져요. 조카가 와서 손 내밀면요. 지갑을 열기가 무섭습니다. 10,000원을 줄까? 5,000원을 줄까? 아니면 다음에 주마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옆에서 동생이나 형제들은 10만 원씩 쥐어주는데 나는 5,000원도 아까운 상황. 이럴 때 느끼는 수치심,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절이 제일 무섭다. 차라리 아프다고 핑계대고 안 가고 싶다. 50년 넘게 살면서 가족을 그렇게 사랑했던 분이 이제는 가족 모임이 두렵다는 겁니다. 왜요? 돈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변합니다. 특히 남편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40년 동안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왔는데 이제 그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요. 아내한테 손 벌리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그렇다고 돈 좀 써도 되겠냐 물어보는 것도 서럽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혼하고 30년 동안 아내한테 돈 달라는 말 한 번 안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여보, 친구들 만나는데 10만 원만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나더래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초라해질 줄 몰랐다고요. 옛 동료들의 연락도 점점 끊깁니다. 처음에는 가끔 전화도 오고 모임 연락도 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대화 주제가 안 맞거든요. 동료들은 여전히 회사 이야기, 프로젝트 이야기, 승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요즘 뭐 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집에 있지 뭐 이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게다가 모임 장소도 부담스러워집니다. 예전에 다니던 레스토랑은 1인당 5만 원씩 하는데 지금 내 형편에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나는 좀 싼 데로 가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결국 나 오늘 바빠서 못 가겠다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한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면 이제 연락이 안 옵니다. 김모 씨, 67살 여성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셨어요. 성격도 밝으시고 친구도 많으셨대요. 퇴직하기 전까지는 한 달에 적어도 서너 번은 친구들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1년쯤 지나니까요. 연락 오는 친구가 절반으로 줄었대요. 2년 지나니까 또 절반으로 줄었고요.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친구만 남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김 씨 말씀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나를 멀리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먼저 피하고 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자꾸 움츠러드는 거예요. 만나면 돈 쓰는 일이 생기니까 아예 만나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우울증까지 왔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말할 사람도 없고 외로움이 점점 깊어지고 남편한테 말해도 남편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서로 위로가 안 되고요. 결국 병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건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은퇴 후 정체성 상실에서 오는 우울증입니다. 정체성 상실. 맞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생활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 가치가 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직장 다닐 때는 명함이 있었잖아요. 저는 어느 회사 어느 부서 과장입니다. 저는 어디서 뭘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면요? 명함도 없고 소속도 없고 하는 일도 없어요. 저는 그냥 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텅 빈 명함 케이스와 줄어드는 통장 잔액뿐인 거예요.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거울 보기가 싫어져요. 나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길 가다가 정장 입고 출근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고요. 카페에서 노트북 펴고 일하는 사람들 보면 한숨이 나오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사회에서 지워진 느낌이다. 정말 가슴 아픈 말입니다.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 이게 바로 돈 없는 은퇴자가 느끼는 정서적 고통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 많이 우울하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힘든 거야? 이런 생각 드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건강하다는 가정하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